자, 되먹임 억제가 또 다른 데서 발견이 되는 것을 무수히 여기저기서 발견이 되는데 그것을 하나 예를 들어보라고? 아유, 그러면 참 뭐 많은데 어쩌나. 어쨌든 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이거 뭐지? 왜 이렇게 선행학습을 하고 난리지? 시상하부, 뇌하수체 전염, 갑상선 뭐 이 정도까지 말하면 여기 왜 앉아 있지? 선행학습 금지 이런 거죠. 시상하부, 뇌하수체 전염, 호르몬이 우리 티록신, 사이록신이라는 우리 대사작용을 조절을 하는 호르몬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물론 여기서 뇌하수체 전염에서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만들어내지만 한 7, 8가지 종류의 호르몬.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순서대로 이 TRH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의 유일한 기능은 이 TSH라는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 다음에 이 TSH라고 하는 호르몬은 갑상선에 있는 사이록신, 티록신이라고 하는, 여기에 요오드가 들어가야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는 호르몬이잖아요. 그러면 이 티록신이, 생성이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액티브하게 대사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너무 과하면 너무 액티브해가지고서 이런 걸 영어로 하이퍼라고 그러지. 그냥 살찔 틈이 없어요. 이러면. 빼샥 말라가지고 막 대사 일종의 장애죠. 이게 좀 부족하게 되면은 반대로 사람이 되게 느려지게 되고 그러니까 괜히 체중이 막 불어나게 되고 해서 춥고 체중이 불어나게 되면 또 춥고 막 그러니까 두 가지 양극단의 그런 장애가 전부 다 요 호르몬에 의해서 호르몬의 장애 때문에 생기는 그런 병인데 어쨌든 이거는 이 최종 산물은 이것이 다이록신이라는 산물 요것이 전부 칼을 꼽습니다. 둘 다 올라가가지고서 이렇게 억제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이것이 많이 만들어지면 도로 올라가서 이 위 둘을 다 되먹임 억제 맞지. 다만 이것은 대사 경로에 의한 되먹임 억제가 아니라 일단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분비샘들 간에 이런 식으로 되먹임 억제가 일어나고 있는 또 하나의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사 억제라고 하는 되먹임 억제라고 하는 이 기전이 얼마나 모든 것을 조절을 하는데 양을 효율적으로 조절하는데 효과적일까라는 것을 또 한번 반증을 해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게 이런 억제를 시키려면 티록신이 활성화된 형태로. 근데 이 티록신이 호르몬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요오드가 거기, 아요단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요단이 없을 경우, 아주 옛날에 이 바닷가 소금을 얻기 힘든 내륙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소금을 섭취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그 소금에 풍부한 요오드를 섭취를 못 해가지고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라 저쪽에 아프리카 같은 데 얘기지.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이게 막 부어오르고 그쪽에서 이게 억제를 시켜주지를 못하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병이 생기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겁니다. 좀 더 자세한 대사 경로에서 되먹임 억제가 궁금해? 이거 여러분들이 곧 보게 될 유기호흡에서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이런 스텝입니다. 이 포도당이 여기서 피루부산으로 변하는데 쪼개지는데 여기에 10개의 효소가 달라붙어가지고 피루부산을 파리바게트를 반으로 쪼개는 것 같은 그 반을 하나 하는데 이렇게 10개의 수효소가 달라붙어가지고 일을 하는데 대사 경로에서 이게 ATP가 결국은 목적이 전부 ATP를 합성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ATP가 가서 이렇게 여기에 있는 주요한 효소를 이렇게 마이너스 되먹임 억제 해가지고서 ATP가 많이 합성이 되면 야 굳이 왜 이러는 거야 좀 그만 쉬어 라고 해서 이렇게 억제를 하는 그런 되먹임 억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친근하게 알 수 있는 되먹임 억제죠. 이것은 운이 좋으면 곧 우리가 보게 될 기질의 농도가 높아지면은 이게 그 수가 제한이 되는 것 때문이냐?
라고, 그거라기보다는 이게, 경쟁자가 억제자가, 일단은 경쟁자 억제자가 일정한 수가 있을 때 기질이 농도가 높아지면 효소 하나의 입장에서 억제자를 만날 확률보다 제대로 된 기질을 만날 확률이 훨씬 높아지니까 일단 효소의 활성에 영향을 좀 덜 미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기질이 이제 경쟁자 억제자가 딱 들어갔을 때 경쟁자 억제자가 딱 차고 들어가 앉으면 활성 부위에 한번 차고 들어가 앉으면은 이제 절대로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웬만한 경우에는. 모든 이 세포 안에서 벌어지는 이 결합을 했다 떨어지는 것은 아무리 찰떡 같은 궁합이라 하더라도 영원히 붙어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항상 이것이 확률의 문제이고 좀 붙었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게 들어간다고 해서 그럼 곧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다시 또 제대로 된 기질이 들어갈 확률이 또 많아지는 것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 기질의 농도가 그렇기 때문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경쟁적 억제자가 들어있는 그것이 회방을 놓는 그 빈도가 훨씬 더 미미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사실을 얘기하자면 경쟁적 억제자가 천차만별일 거 아니야. 어떤 경쟁적 억제자는 한번 활성 부위에 들어갔는데 정말로 영구히 거의 반영구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거기를 찰떡 딱 붙어가지고서 절대 안 빠져나오는 그런 경쟁적 억제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거는 비경쟁적 억제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억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상상을 하긴 이런 경우는 없을까? 있지. 왜 없어? 항상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어떤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딱딱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만 딱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 나머지 이건 내가 배운 게 아닌데 이런 일은 있을 리가 없어. 하지 마시고 절대로. 왜 없어? 그거 말고도 얼마든지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다만 가장 그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들만을 학교에서 추려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지. 그 선을 넘어가지고서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차이점이, 특이성이, 이제 발휘가 되는 그런 분야이니까.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거? 이 경우 왜 없겠어? 있지, 이거.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비경쟁적 억제자예요. 이게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위치에 결합을 해. 그래가지고서 이 활성 부위의 구조를 망가뜨려가지고서 억제를 시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잖아. 그런데 이 어떤 비경쟁적 억제자가 여기에 결합을 해가지고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데 결합을 해서 억제를 시키는 게 아니라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경우는 없을까? 왜 없어? 있지. 그럼 얘를 뭐라 그래? 다른 자리의 입체성? 촉진자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원래는 억제자인 줄 알았더니 미안하다, 몰라봤다. 사과하고 끝내면 될 일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나는 너를 촉진자로 내가 인정해줄게 하면 돼. 왜 있지? 당연히 이것은 항상 일반적인 물리적인 반응으로서 어떤 물질이 효소의 어떤 부위에 결합을 하면 그 결합한 결과로 구조가 변할 거 아니냐. 그 구조가 변해서 활성 부위를 망가뜨리면 이 효소가 일을 못할 거 아니냐. 그러면 얘는 억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얘가 붙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붙은 덕택에 더 일을 더 잘하게 만드는 구조 변화에 인해서. 그러면 촉진자가 되는 것이고. 그건 그냥 정말로 케바케지. 이거 역시 보조인자가 억제자와 경쟁할 수 있을까? 있겠지, 당연히. 보조인자, 촉진을 시키는 거잖아요, 물질. 근데 억제자가 있어. 근데 효소의 입장에서는 보조인자를 얻게 되면 촉진이 되는데 억제자가 또 같은 자리에 들어와서 억제를 시킬 수도 있겠지. 당연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왜? 또 아니면은 서로 두가 다른 자리에 들어와서 차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누가 있는 또는 심지어 동시에 애들이 결합했을 때 어떤 효과가 무슨 상쇄되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이기거나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쓸모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 거지, 이거. 버려질까봐 두려운 우리의 인생과 비슷해서 그런 모양인데, 비경쟁적 억제자에 의해서 이렇게 결합돼서 이거 역시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비경쟁적 억제자가 효소에 결합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구히 결합해서 이것을 완전히 일을 못하게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해서. 그러다가 곧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고, 확률적인 문제지, 그러니까. 또 어떤 재수가 없는 경우에는 좀 더 오랜 기간 이 효소에 붙어가지고서 정말로 쓸모없이 만들어버릴. 그렇게 될 경우에 세포는 어떻게 할까? 쓸모없이 된 이런 효소는 나중에 쓸모가 없어지면 알아서 우리 효소의 쓰레기통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와서 갉아먹어서 분해해버립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지, 계속. 새로운 것을. 뭐, 이거 역시 그런 식으로 상식적인 판단에서 다양한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 그런데 물리학자들도 사실 궁금해서, 뭘까? 뭐 이런 게 있을까? 왜냐면 이건 이론적인, 일단 물리학자들은 이런 것을 이론적인 Kn 값을 무슨 계산을 해서 뽑는다고 해요. 그래서 계산적으로, 현재로 알려진 거 하나는 이거야. 이거를 뭐 트라이포스페이트, 트라이오스 파스페이트, 이게 3탄당이거든. 그러니까 삼탄당, 트라이오스 인산, 트라이오스 파스페이트 아이소머레이즈라고 해서 이것을 이제 이성질체화 시키는. 근데 이 효소가 사실은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서 해당 과정에서 요 스텝에서 요것을 이쪽으로 변화시키는 요 효소예요. 가역 반응을 일으키는 이 효소인데 이렇게 해서 뭐 이것을 자세하게 보일 필요는 없으나 어쨌든 이 효소가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은 Kn 값이 10의 마이너스 9승몰. 10의 마이너스 9승몰이면은 거의 정말 이 최대, 이론상 현존하는 최대 값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여기. 1초에 기질의 10의 마이너스 9승몰의 기질만 있으면 일을 벌이면. 그게 아마, 이 분이 궁금해하는 답에 최소한 어느 정도 일정 충족시켜 줄 수 있는 Kn 값에 현재 알고 있는 이론적이고 또 현재로서 실제로 측정한 최저 Kn 값은 한 이 정도 수준이다. 엄청난 수준이죠. 10의 마이너스 9승이면. DNA 끝부분을 끝부분을 뭐 보존하는 기술. 이 끝부분이 무슨 문제냐 하면은 끝부분을 진핵세포의 DNA 끝부분을 텔로미어라는 왜 이렇게 크게 썼어? 텔로미어라고 DNA 끝부분입니다. 끝부분이 진핵세포에서 왜 문제가 되냐 하면은 끝부분이 이렇게 생겨 있는데 끝부분이 복제를 한 번 할 때마다 이게 조금씩 짧아지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 복제를 할 때마다 중합효소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건데 한 번 복제할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연필 닳듯이 닳아지게 되면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무슨 골무를 붙인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이 진짜 위험 지역으로 들어와서 이것까지 없어지게 되면은 민감한 유전자들이 상실되게 되는 단계. 그렇게 되면 이제 세포는 알아서 진짜로 여기에서 선 넘으면 넌 죽음이야라고. 진짜 선을 넘으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세포가 죽어요. 그래서 이게 노화와 관련이 있다고. 세포가 노화가 되는 세포일수록 이게 점점 짧아져 있거든. 아주 갓 태어난 배아 줄기세포 같이 갓 태어난 세포들은 이게 아주 길어. 그런데 이제 점점 짧아지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존을 하는 어떤 방법이 우리가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느냐 그런 질문 같은데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겠지. 처음에는 한 15년 전에 이걸 처음으로 발견을 해서 이제 대서특필이 됐었는데 여기 있는 요 효소 이름 틸로머레이즈라고 하는 이 효소가 알고 보니 이 효소가 이것을 늘릴 수 있는 효소가 있더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 효소를 가지고 우리가 효소 분리해가지고서 늙은 효소에다가 주입하면 다시 늘어날 거 아니야. 늙은 효소에는 이 활성이 없어. 희한하게도. 늙은 세포에는. 젊은 세포에는 이 활성이 원활해서 이게 긴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처음에는 아주 의욕적으로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벽에 부딪혔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걸 그런 식으로 조절하는 건 좋은데 암세포의 특징이 뭐냐면 암세포들은 이게 짧은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상태에서 암으로 돌변하게 되면 이렇게 짧은 데에도 이 효소가 갑자기 되살아나가지고서 이거를 더 이상 짧아지지 않게 해가지고서 막 수를 불켜나가는 거죠. 그러면 질문을 다시 너 늙기가 싫은 거야? 암세포가 되고 싶은 거야?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라는 얘기지. 나 늙기 싫어. 그러니까 이거 좀 늘려줘. 뭐 틸로머레이즈라는 효소를 사용해서 이거 계속 유지 좀 시켜줘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너 암세포 될래라고 묻는 거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손바닥 뒤집힐 정도로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얘기지. 잘못하면 암세포 된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이럴 게 아니구나. 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자, 이거. 이거 과연 이걸 갖고 활용하는 게 옳은 일일까? 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개발된 것이 전부 아니지. 세상에 무슨 소리야. 전자현미경을 가지고서 백신 개발에 사용된 건 딱 한 번,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만들 때 그때 한번 처음 써본 거지. 그 전에야 그냥 그 옛날 그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전부 백신 개발했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딱 보면 얀센처럼 보이는 이, 이 특정은 뭘까? 이 장점은. 참 재주야, 재주. 그래서, 감탄, admire. I admire you. 자, 갑시다. 자, 이 내부 공성 이론 하다 말았잖아요. 간단히 얘기해서 내부 공성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진핵세포로 진화를 하는 단계에 있던 세포가 원핵세포에서 진핵세포로 진화를 하는 단계에서 결정적으로 누가 들어갔느냐 하면 미토콘드리아가 안으로 쑥 미토콘드리아의 조상은 그러니까 이 원래 자유스럽게 독자적으로 홀로 생활을 하던 세균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일반적인 다른 세균과 다른 점은 뭐냐? 미토콘드리아의 조상이 산소를 활용해가지고 갑자기 ATP를 대박을 내는 방법을 터득한 새로운 방식의 대사를 수행할 줄 아는 세균이었다라는 얘기지. 미토콘드리아의 조상이. 근데 그런 조상이 이 안으로 쑥 들어가가지고서 같이 공생을 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생을 하게 된 세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미토콘드리아만을 가지게 되는 이 세포는 동물세포의 조상, 지금 현재 동물세포의 조상이 됐고, 그런데 그러한 이벤트가 한 번 더 일생에 로또를 두 번 맞았다는 이 세포는. 그래서 또 하나 엽록체가 또한 이 안으로 들어와가지고서 같이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가 더불어서 같이 공생을 하는 이런 상황은 그러면 이제 식물세포의 조상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지. 쑥 들어가서 어떻게 파괴가 되지 않고 이들이 독자적으로 생활을 같이 공생을 영위하느냐라는 것이 좀 문제이긴 한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보통 들어오면 하고 잡아먹는 거잖아요. 세포 입장에서. 근데 안 잡아먹고 이걸 가만히 내버려두고 혼자서 스스로 막 복제하고 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얘기야? 좀 납득하기 힘들긴 하지만 이 이론을 반박을 하기가 힘든 명확한 이 증거가 세 가지가 이미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두 가지는 얘기했죠. 물론 세 가지 얘기했지만 마지막 그 단서는 여러분들이 감지를 못했을 수도 있으나 이 세 가지 증거가 무엇이냐? 내부 공생 이론을 입증을 하게 되는 증거가 예를 들어 내부 공생 이론의 포인트는 이들이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 각각이 전부 옛날에 혼자 따로 살던 세균이었다는 독립적인 그런 세균이 들어와서 같이 산다는 얘기죠. 그 증거가 첫 번째는 DNA를 지가 가지고 있어. 지가 뭔데? 예를 들어서 DNA를 지가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일반 첫 번째 반응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DNA 어쩌다가 우리 핵에서 잠깐 유실된 DNA가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캡처가 돼서 뭐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 라고. 그런데 문제는 핵에 있는 DNA는 선형 DNA인데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가 가지고 있는 DNA는 뭐야? 원형 DNA라면. 원형 DNA는 누구만 가지고 있어? 세균만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근원이에요. 그럼 얘가 지가 원래 갖고 들어온 거네? 맞네? 내 게 아니네? 지 거 맞네? 그럼 지가 직접 DNA를 갖고 들어왔다는 얘기는 세포라는 이 온전한 세포 상태에서 들어왔다는 얘기잖아. 무슨 파편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그게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리보솜도 갖고 있잖아, 지가. 우리 리보솜이, 우리 세포질에 있는 리보솜이 어쩌다가 흘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왜냐면 이 리보솜도 질이 다르잖아. 원핵 세포의 리보솜. 항생제 민감. 항생제에 민감한 리보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게 두 개구나.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 DNA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근거는 자체 DNA를, 원형 DNA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근거는 자체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지가 스스로 단백질 합성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 리보솜이 세균의 리보솜이다. 세 번째는 외막과 내막이 있어. 이중막이야. 뭐 있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그렇게 유연하게 가질 수 있지. 그런데 이 외막과 내막이 둘 다 화학적으로 동일한 막이었다면 자기네들은 혼이불보다 겹이불 덮고 자고 싶었나 보다 이해해 줄 만도 한데 화학적으로 다른 이중막이야. 하나와 이게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외막은 현재 살고 있는 고세균의 그 화학적인 성분과 막이 비슷한데 내막은 현재 지금 존재하고 있는 세균의 세포막과 비슷해. 이게 무슨 의미일까? 바깥쪽은 고세균, 안쪽은 세균의 막을 근원이 가지고 있는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일까? 이거 아닐까? 누가 들어와, 이제. 들어오는 이 자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막은 누구의 막일까? 세균의 막이에요. 화학적. 세포막이 세균의 막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안으로 쑥 들어와. 얘는 누굴까? 고세균이었어. 고세균. 우리의 조상. 진핵세포로 조성하는 그 고세균 막이야. 이 둘이 쑥 들어오면 이것을 들어오게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막이 이렇게 둘러싸는 방법밖에 없는 거지. 얘가 이렇게 잠시 끊어주면 얘가 세포 안에 있는 내용물이 터져버릴 테니까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되는 거지. 얘가 안으로 쑥 들어오면서 같이 마치 쑥 투명인간이 쑥 스르르 안으로 들어가듯이. 그러면 이 안으로 들어오면 얘는 드디어 들어온 이후에 이 진입이 완성된 후에 이 친구는 막을 두 개를 갖게 되는 거잖아. 안쪽 막은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막, 세균의 막. 바깥쪽 막은 원래 주인의 막의 일부분. 이게 고세균의 막. 그래서 이 안에 내막이 세균의 화학적 성분, 바깥쪽 외막이 고세균의 화학적 성분과 부합을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이 내부 공생 이론의 증거로 사용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은 아니지만 진핵세포에서 우리가 아까 그 세포막에 질비하게 있었던, 세포막에 딱 붙어 있었던 그 막 단백질들이 어떤 방식으로 수송이 됐느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이게 전체적으로 이것을 용어가 엑소사이토시스라고 해서 외포작용이라고 한국말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세포막뿐만 아니라 사실은 밖으로 내던지는 예를 들어서 인슐린 같은 걸 만드는 분비세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는 소화효소 같은 것들을 만드는 분비세포가 자기 내부에서 효소, 단백질이고 인슐린 다 단백질이잖아요. 그런 단백질들을 만들어서 밖으로 내던질 때 어떤 방식으로 내던지느냐. 그냥 여기서 처음부터 만들어가지고 야 받아 하고 던질 것이냐. 아니면 어떤 단계로 이렇게 보내서 어떤 단계적인 경로로 가서 세포막에 이르든가 아니면 세포막에 이르러서 훨씬 더 나아가가지고서 세포막에서 멈추는 그런 단백질들이 있는가 하면 세포막까지 갔더니 좋더라. 한번 더 나가보자 하고 완전히
나이아가라 폭포 밑으로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그런 세포, 그 단백질들로 있을 것이고, 그러한 과정이 전부 한마디로 외포 작용이라는 얘기거든요. 이러한 세포 내 소기관들이 개입이 돼가지고서 이것을 벌이는 겁니다. 조면소포체, 골지, 리소솜, 수송, 소낭 같은 이러한 세포 소기관들이 여기에 연류가 돼서 일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조면소포체는 뭐냐면 핵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이상한 막의 주름이 섞인 그런 막들을 조면소포체라고 하는데, 이들은 왜 조면소포체라고 하냐면은 전자현미경에서 딱 보면 이 조면소포체들은 이게 막인데 여기에 까만 깨알 같은 점들이 있는 게 전부 다 리보솜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칠다, rough라고 해서 영어로 rough라는 뜻에서 거칠, 조자를 써가고 면이 거친 rough endoplasmic reticulum이라고 하는 이 원어를, 그래서 보통 미국 동네에선 이걸 흔히 줄여서 RER로 표현을 합니다. rough endoplasmic reticulum에서 RER에서 조면소포체라고 하는데 여기가 출발점인 거죠. 아까 그 외포 작용이라고 해서 저 밖으로 내보내는 이 물질들의 출발점은 바로 이 리보솜. 조면소포체 표면에 붙어있는 리보솜이 뭐 하는 거라고? 단백질 만들어내는 친구죠. 리보솜은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어? 세포질에서. 리보솜들은 전부 세포질에 산재해 있어. 그러면 리보솜을 이런 관점에서 그러면 두 가지 형태의 리보솜으로 우리는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자유 리보솜. 막 떠돌아다니는, 구애받지 않고. 자유 리보솜이 있는가 하면 여기 이렇게 붙박이 리보솜이 있는 거지. 조면소포체에만 유독 붙박혀 있는, 여기 표면에 다다다닥 붙어 있는 그런 리보솜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어쨌든 여기서 시작이 되는, 여기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은 한결같이 전부 다 보내지는 애들이야. 여기서 만들어져 가지고서 단백질이 혹시 무슨 미토콘드리아로 가는 단백질 없을까? 세포질로 그냥 세포질에서 일을 수행하는 단백질 없을까? 또는 핵으로 돌아가는, 핵에는 단백질 많이 필요하잖아요. 아까 히스톤 같은 단백질도 다 핵에 있는 단백질인 것처럼. 그런 단백질 혹시 없을까? 답은 없다. 어떠한 단백질도 이 조면소포체 위에 있는 리보솜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운명은 이미 그때부터 정해진 거예요. 너는 찔로 가야 돼. 막으로 가야 돼. 그래서 그것이 이제 외포작용의 첫 번째 구분할 사안이고 출발점이 된 것이고, 그래서 이 안에서 조면소포체 위에서 간단하게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나오는 국수가 처음에 뽑혀 나오는 국수들, 이거 딱 해서 이 안으로 꾹꾹 집어넣어요, 전부. 조면소포체의 내부에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이 내부의 공간으로 그 단백질들이 전부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집어넣은 다음에 무슨 일을 벌이냐, 여기서 이제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하나는, 자, 한번 잘 접어봐. 이 안에서, 그러니까 니들 단백질이 되고 싶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잘 접어야 됩니다. 그렇지? 왜? 기능을 제대로 하면 잘 접어야 됩니다. 오케이, 한번 해봐. 그래서 이 안에서 단백질들을 접게 막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단백질들이 접힘이 일어나. 왜? 접힘이 왜 중요해? 단백질들이 제대로 접혀야 그 단백질의 기능이 확립이 되는 거예요. 단백질의 접힘은 단백질의 기능과 직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접힘이 이 안에서, 이 단백질은 어떤 단백질? 전부 밖으로 보내질 단백질이지. 세포막으로 가거나 밖으로 내보내질 단백질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접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일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전부들 여기다가 올리고당을 붙여놓습니다. 밖으로 내보내질 단백질들이니까 나가서 내 체면 손상되는 일 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를 대표할 수 있는 뭔가의 어떤 정체성을 보여라 하는 식으로 단백질마다 특이한 당을 여기다 붙여놓는 거죠. 그래야 이들이 밖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세포막에 딱 박혔을 때 펄럭이는 깃발이 되는 거지, 그 당이. 그러면 외부에서 어떤 백혈구들이 쭉 돌아다니다 그 당을 더듬더듬 해보고 오케이, 너는 우리 편이구나 하고 쑥 지나가지. 만약에 그 당이 제대로 부착이 안 되면, 이상한 당이 부착되면
백혈구들이 지나가다가 만지더니 뭐지 이거 내게 아니네 어흥 하고 잡아먹어 버리지 백혈구가. 그래서 다 끝나. 그 두 가지를 완성이 되면 끝나. 이게 여기서 잘못돼가지고 돌연변이가 생기면 낭포성 섬유증 같은 것들. 이게 여기서 돌연변이가 생기면 이게 접히면 안 돼. 그러면 그냥 아무리 접으라고 몇 번을 채찍질해도 그 못 접으면 여기서 이제 파괴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낭포성 섬유증을 유발하는 그런 증상이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어쨌든. 자,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일반 생물학적에서 이런 그림으로 표시를 하고 있죠. 리보솜에서 단백질들이 이렇게 국수처럼 뽑혀 나와서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두 번째 여기다가 당을 붙이고 접고 이게 접힌 거는 이렇게 된 거고 이게 첫 번째 이 단백질의 1차 구조, 2차 구조가 이렇게 되다가 3차 구조가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녹색으로 표시된 요 당들이 부착이 되면 자 이제 보내야지. 다음 장소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낼까? 꼬집어서 보내. 한 꼬집 해서 얘를 코너로 몰아놓고 막이잖아 막. 조면소포체는 일종의 이게 다 세포막으로 돼 있잖아. 얼마나 편리해. 얘를 한껏 구탱이로 몰아놓은 다음에 여기를 살짝 꼬집어. 이렇게. 그러면 꼬집어서 막 누르다 보면 여기가 뚝 떨어지잖아요. 뚝 떨어져서 요 안에 들어보낼 물질만 따로 떨어져. 얘가 뭐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얘를 수송소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송소낭과 원래 있던 그 모태는 사실은 동일한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물질을 수송을 할 때 여기를 꼬집어 가지고서 이렇게 보내서 왜 이러면 좋은 점이 뭘까? 이건 막으로 세포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 물체예요. 목적지에서 딱 경계면이 무엇일까?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 경계면이야. 서로 같은 끼리끼리. 딱 보내면 저쪽은 여기서 너 누구야 하고 있는데 이 녀석이 쭉 하고 밀고 들어온단 말이야. 그런데 인지를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 두 번째 목적지에서 뭐 나랑 똑같은 녀석이 들어오네, 밀고 들어오네. 아무 저항감 없이 쑥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수성소낭으로 이렇게 물질을 이런 식으로 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 세포 소기관의 장소 1에서 세포 소기관의 장소 2로 이동을 시킬 때 이런 방식으로 이동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목적지가 바로 골지체라는데. 그러니까 조면소포체에서 골지로 이렇게 보내는데 이 수성소낭이 골지로 가고 그냥 쑥 들어가는 거야 이제. 가서 나야 나 하고 쑥 들어가면 이 안에 내용물은 이 안으로 그냥 그대로 떨어지겠지. 같이 융합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조면소포체에서 골지로 들어가서 이게 융합이 되니까 이 안에 물질들은 그냥 이 안에서 그러고 나서 이게 단계적으로 이게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 그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복잡하니까 세포생물학 시간에 배우시고 여기서 또 그 얘기하면 괜히 쓸데없이 어려울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물질을 계속 윗단계로 그러니까 이 골지라는 것은 일종의 팬케이크 몇 장 쌓아놓은 같은 그런 구조로 있으면서 제일 밑에 있는 팬케이크 층에서 그 다음 단계 층으로 1층, 2층, 3층, 4층, 5층으로 이렇게 올려보내는 과정에서 얘네들을 훨씬 더 가공을 하는. 아까 여기서 얘네들을 당을 붙였잖아요. 얼핏 이것을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이거는 일종의 기초 화장이라고 비유를 보통. 기초 화장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그 위에다가 훨씬 더 심화된 이제 덧칠을 화장을 하는 거지. 당을 좀 더 복잡하게 여기서 붙입니다. 골지. 다시 말해서 조면소포체와 골지체 둘 다 여기서 단백질에 당을 붙인단 말이지.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그러면 결국 여기서 완성이 된 이 단백질들이 결국 세포막이나 아니면 바깥으로 내보내질 텐데 이 단백질들은 100% 당이 부착이 안 된 단백질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모든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들은 100% 전부 당을 가지고 있는 당 단백질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여기를 이렇게 거쳐갔는데 지들이 감히 당을 안 붙이고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이죠.
간단한 얘기니까 간단한. 세포생물학 조금 위에 높은 단계 세포생물학에 있는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림인데 그래봤자 결국은 똑같은 얘기라는 이거지. 뭐 여기서 조면소포체에서 골지로 가서 이들이 이 위로 가서 이제 분비를 하게 될 경우에는 세포막에 있는 경우는 그냥 여기 붙어 있으면 되는 것이고 가버려 하면 이들이 세포막과 융합을 하게 되면 수성소낭이 세포막과 융합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물질들이 밖으로 으앙 하고 떨려나가. 이게 우리의 신경 전달, 우리의 세포의 뉴런이 신경 전달 물질을 다음 뉴런에 전달하는 방식도 이런 방식이에요. 신경 전달 물질인 이런 것들이 아세틸콜린 같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던져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 전달 물질이 다음 세포에 가서 이렇게 도달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게 전부 공통적으로 이렇게 수송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이러한 과정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했는데 이 세 분이 전부 다 학교도 다르고 사는 지역도 다른 이 세 분이 공동연구인지 독자적으로 각자 했는데 한꺼번에 상을 준 건지 잘 모르겠는데 확인을 잘 안 해봐서 어쨌든 이렇게 한 것이 결국은 오랜 세월도 한 10여 년에 걸쳐서 연구를 한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 교과서에서 이렇게 쉽게 떠들고 있는 얘기입니다. 왜 이들에게 노벨상을 주었을까? 이 사안 자체가 학문적인 어떤 중요성 플러스 이것에 관련된 우리 건강에 영향을 끼치고, 왜냐면 이 분야가 지금 피지올로지 생리학하고 의학 분야에 얻은 상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여기서 세포 안에서 단백질을 만들어서 수송을 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우리 생명의 유지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지를 여기서 엿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활면소포체, 그냥 보세요. 그냥 쭉 이런 방식으로 이동을 한다는 것 정도만 알고, 더 이상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소포체이긴 소포체이나 활면소포체는 조변소포체와는 전혀 다른 기능의 일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의 자료에 써 있는 그것을 보고 스스로 뭐 이런 것들이 있구나. 단순한 정보일 뿐이니까. 다만 활면소포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지질 합성을 하고 무슨 뭐 칼슘 같은 걸 저장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한 가지가 해독작용을,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서 해독작용을 가장 주요 기능으로 담당하는 기관은 누구죠? 간에는 활면소포체가 엄청 많이 발달이 돼 있겠네요. 그러니까 각 간 세포마다 해독을 이 활면소포체 안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해독에 필요한 효소들이 활면소포체 안에는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사고를 쳐. 그 활면소포체 안에 있는 그 효소 중에 하나가, 뭐 효소 이름이 이런데 알 필요 없는 거고, 전혀 알 필요 없는 거고. 그 효소가 이런 일을 벌여서 사고를 칩니다. 보통 해독이라는 얘기는 사실 해독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독이 들어오면 해독을 한다라고, 아니 독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거야? 무엇이 독이고 무엇이 약인지 어떻게 구분할 거고, 뭐 알 길이 없잖아요. 주로 간 같은 데서 벌어지는 세포 단계에서 벌어지는 해독작용의 원리는 뭐냐면 무엇이 들어오면, 특히 우리 물질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소수성 물질에 매우 민감합니다. 친수성 물질이 들어왔어. 별로 본 적이 없어. 뭐 대충 그다지 뭐. 왜냐하면 친수성 물질은 우리 세포를, 조직과 세포 사이를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 막을 마음대로 뚫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뭐 들어오는가 보다. 조금 덜 민감해요. 친수성 물질들. 근데 이제 물론 알코올 같은 것들은 좀 예외긴 하지만, 알코올을 특별한 다른 물질을 해독하는 것은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독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온 본 적이 없는 물질 중에서 특히 이러한 소수성 물질들, 이거 완전 소수성 물질이다. 이런 소수성 물질들이 혹시 무슨 일을 저지를까봐 통제가 불가능하니까, 이런 소수성 물질들은 세포막을 뚫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민감한, 이런 녀석들이 뇌로 들어가가지고서 막 우리 뇌를 이상하게 만들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독작용의 원리는 이러한 본 적이 없는 소수성 물질들을 친수성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여기다가 무슨 요 OH기 같은 것을 붙여가지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잘 도망을 못 갈 거 아니야. 세포 안에 혹시 들어왔다 친수성으로 만들어버리면 너희는 더 이상 딴 데로는 못 도망갈 거 아니야.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특별히 이런 애들을 모아가지고서 무슨 콩팥 같은 데를 통해가지고서 배출을 시키거나 아니면 대장을 통해서 배출을 시키거나 하는 식으로 외부로 그러니까 외부로 배출을 시키려면 통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얘네들을 잡을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세포의 이 기능상 잡을 수 있는 물질들은 주로 친수성 물질들이 우리가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원리인데, 그러니까 얘도 그런 식으로 원리대로 교과서대로 일을 한 거야. 그냥 들어왔어 얘가. 얘 이름은 벤조파이린입니다. 벤조파이린. 혹시 들어본 일 있어요? 벤조파이린이라는 물질? 없어? 그러면 어때? 벤조피렌은 어때요? 벤조피렌도 못 들어봤어? 탄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 왜 탄고기 먹으면 암 걸린다는 얘기. 그게 바로 벤조피렌, 벤조파이린이라는 물질. 담배 피면 폐암 걸린다는 거. 왜? 니코틴 때문에 폐암 걸리는, 아니잖아. 니코틴은 폐암은 안 걸리게 해, 최소한. 우리를 미치게는 만들 수 있어도. 이 담배 연기에 들어있는 벤조파이린, 벤조피렌 때문에. 얘가 왜 얘가 발암물질이 됐느냐? 사실은 얘 때문에 발암물질이 된 거야. 얘가 열일한다고 얘를 해독을 한답시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극성 물질로 만들어. 그럼 얘가 약간의 극성을 띤 이 디멘전이 차원이 DNA의 염기 두 개가 서로 상보결합을 이루는 염기와 딱 맞아떨어지는 디멘전을 가지고 약간의 극성을 가지고 있으면 얘는 안성맞춤으로 핵으로 옮겨져 가서 DNA의 이중사슬의 중간에 싹 끼어 들어갈 수 있는 딱 그 구조가 되고요. 그래가지고 얘가 DNA 안에 싹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쫙쫙 끼어 들어갈 수가 있어요. DNA 이런 식으로 끼어 들어갈 수 있는 물질들이 이와 비슷하게 생긴 물질들이 꽤 많아요. 전부 다 발암물질로 분류가 되어 있는 물질들입니다. 들어가면 왜 발암물질이 되지? 여기가 들어가면 돌연변이를 유발을 시킬 수가 있어요. DNA 복제라는 과정에서 이게 중간에 딱 끼어 들어갔으니까 가다가 하나씩 밀렸어요. 답안지 밀려 쓰듯이 이게 쭉 밀려 써서 대량 지역의 돌연변이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그러니까 해독작용을 한다고 하다가 그냥 잘못해서 우연히 운이 없어서 이렇게 오히려 발암물질을 만드는 케이스라는 얘기입니다. 리소솜이라는 것의 기능은 일종의 세포 안에서 우리 몸의 위 같은 역할을 하는 소화기관 역할을 함으로써 모든 노폐물 같은 것들을 리소솜으로 보내면 거기서 완전히 분해를 시켜버리는, 마치 위처럼 리소솜도 우리의 위와 마찬가지로 매우 산성 조건을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해 놓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그래서 이 그림이 일부러 이런 식으로 제가 일부러 조금 시간을 들여가지고서 그린 이유는 직접 이 그림이 얘기하는 이런 식으로 이건 뭐예요? 뭐가 보이고 있어요? 얘네들이 뭘까? 양성자 펌프라는 능동수송을 하는 양성자 펌프라는 얘기입니다. ATP를 사용을 해서 능동적으로 수소이온을 농도가 높은 곳으로 계속해서 이 수송을 하는 펌프 역할을 하는 이 양성자 펌프가 리소솜의 막에 이렇게 배열이 돼서 안쪽을 산성 조건으로 만들어서 여기에는 산성 가수분해 효소들이 즐비하게 있어요. 여러 종류의 산성 가수분해 효소들이, 그래서 여러 물질들이 DNA, 단백질, 당 지질들이 막 들어오면 누구든지 전부 각 종류의 산성 가수분해 효소들이 이 분해를 시키는데, 산성 가수분해 효소란 무슨 얘기야? 산성 조건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조건. 그래서 마치 우리 위 안에서 단백질 분해하는 효소 펩신이라는 그 단백질 분해 효소가 산성 조건에서만 일을 하듯이
이런 산성 조건을 만드는 기전이 우리 위와 이 리소솜이 똑같아요. 똑같은 방식의 이 양성자 펌프가 안쪽에다가 위에서는 위의 내벽 안쪽에다가 수소이온을 이런 식으로 채워 넣어서 그쪽을 산성으로 만들어 놓고 리소솜에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해서 같은 방식의 일을 벌인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리소솜은 특히 자가포식작용이라는 것도 수행을 하는데 리소솜의 자가포식작용이란 뭐냐면 내 거를 자기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낡은 노회한 미토콘드리아가 매우 낡았어. 그럼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낡은 미토콘드리아는 막에 삐질삐질 셀 테니까 거기서 활성산소가 막 방출돼서 그 세포를 노화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암세포로 돌변하게만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리소솜 안으로 보내가지고서 그걸 분해해버리는 그런 과정을 자가 포식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청소 개념에 낡은 노폐물들을 세포 안에 소기관들을 개념해서 노폐물들을 청소한다는 개념인데 혹시 우리가 영양이 외부에서 영양분이 전혀 공급이 안 되는 그런 경우에도 이것을 발동을 시킵니다. 당분간 먹을 게 안 들어오네? 음식이 공급이 안 되네? 어떡하지? 잠시만 기다려보자. 언젠간 오겠지. 그럴 때는 음식이 전혀 없으니까 영양분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다? 내 거를 내가 먹어야지. 그래서 일부러 멀쩡한 세포 소기관들을 분해시켜서 영양분을 그 일종의 임시적인 능동적 자가 포식 작용을 통해 갖고 버티다가 어느 순간에 돼서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아무리 해도 음식물이 안 와.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다른 또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세포가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데 세포 자살이라고. 어쨌든 간에 이런 자가 포식 작용이 사실은 간헐적 단식이 그렇게 몸에 좋다며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식으로 간헐적 단식을 하면 세포가 먹을 게 안 들어오네? 그러면 내가 자가포식을 해야지. 자가포식하는 과정에서 미리 그렇게 이미 낡아버린 그런 미토콘드리아 같은 것들을 선제적으로 이렇게 처단을 해서 그래서 활성산소 같은 것들이 유해물질이 미리 나오는 것을 방지를 해서 조금 젊은 세포 상태로 유지한다는 그러니까 이 간헐적 단식이 몸에 좋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얘기가 바로 이런 식으로 그 이유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했다간 큰일 나겠지? 너무 오래 했다 오늘 수업을. 자, 다음 주에 봅시다.